비트코인 ETF 승인이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요즘 크립토 시장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에서는 정말 피 튀기는 소리 없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트럼프가 조사를 받고 있었던 성추문 관련해서 입막음을 한 혐의부터 34개의 혐의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미국 역사상 첫 중범죄 전직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서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치고 올라왔던 트럼프의 민심이 급격하게 꺾였고, 트럼프는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무죄고 조작된 재판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당인 바이든의 공격이다, 정치적인 공격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진짜 판결은 11월 대선이다. 이런 시장에서 웃고 있는 거 누굽니까? 바로 여당인 민주당 바이든은 활짝 웃고 있으면서 트럼프를 집무실에서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다. 재선 막기 위해서 캠페인 투표하세요.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고 있고, 그럴수록 둘이 피 튀기게 싸울수록 좋은 건 누굽니까? 결국에 크립토 투자자들이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기존에 굉장히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반면 바이든 같은 경우는 약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크립토 투자자들이 다 등을 돌렸는데, 이 트럼프가 혐의를 유죄 판결 받으면서 민심이 돌아설 때 바이든은 이때다 싶어서 180도 태세 전환 딱 해가지고 비트코인 업계에 손 내밀기 적극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CEO들한테 적극적으로 친화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그러면 결국엔 뭐냐? 트럼프가 되나 바이든이 되나 둘 다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친화적인 발언들, 누가 더 친화적이냐 하면서 계속 치고받고 싸울 거고, 그런 내러티브가 가속화되면 결국에 크립토 시장 중장기적으로 대선까지는 탄탄대로로 웃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갤럭시 디지털의 CEO 크립토 거물인 마이크 노보그라츠까지 상당수 SEC 암호화폐 소송이 엄청나게 진행 중이었습니다. SEC가 암호화폐 시장 완전히 죽이려고 여기저기 그냥 심심하면 들쑤시고 소송 걸고 했는데, 그런 것들까지 지금 기각될 수 있다. 왜냐하면 민주당 암호화폐에 친화적으로 가야 크립토 유권자들 표심 얻을 수 있고, 그래야 재선할 수 있으니까 기각하면서 봐줄 수 있는 그런 내러티브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래도 선을 넘긴 선을 넘었다.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민주당의 스탠스 변화는 너무 좋은데, 이 테라폼 랩스 루나 사태까지도 권도영이 미국 SEC와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다. 물론 친화적인 거 좋은데 아무나 이런 식으로 다 봐주는 것은 개인적으로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스탠스를 SEC가 보인다라는 거, 가상자산의 대선까지 친화적인 스탠스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SEC가 최근 깜짝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과 함께 이번에 이더리움 현물 ETF 발행 기관들한테 금요일까지 S-1 초안 양식 빨리 제출해라고 재촉하면서, 빨리 제출해, 우리 승인해 줄 테니까 빨리빨리 업데이트해서 서류만 내, 우리가 그냥 프리패스 시켜줄게. 얼마나 지금 완전히 180도 다른 모습으로 바이든의 게리 갠슬러가 태세 전환을 했는지 굉장히 고무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왜 이런 식으로 SEC는 눈치를 보면서 가상자산에 친화적으로 가야 됩니까? 민주당 가장 큰 파워를 가지고 있는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민주당의 핵심 후원자이자 핵심 인물이고, 게리 갠슬러가 괜히 블랙록 거슬리게 만들어가지고 대선 패배하고 정권 뺏기기 싫으면 당연히 눈치를 봐야 되고, 그런 일환으로 지금 S-1도 바로바로 제출해라라고 하면서 블랙록이 신청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수용하려는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블랙록은 어떻게 보면 가상자산이라는 이 혁신 기술을 전 세계 기관들 중에 가장 빠르게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기관인 만큼 우리 뒤에는 항상 불안하더라도 블랙록이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S-1까지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본격적으로 역사적인 사상 두 번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되고, 현물 ETF와 선물 ETF의 차이가 뭡니까? 본인들이 세일즈할 이더리움을 직접 블랙록이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이더리움 ETF 출시하기 전에 $10,000 상당의 이더리움을 지금 구매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더리움에 대한 기관들의 수요,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를 판매할 기관들도 이더리움을 직접 사가지고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이더리움에 대한 매수 수요도 더욱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 어떤 그런 움직임들을 방증하듯이 이번에 싱가폴 최대 은행인 DBS가 무려 173만 개의 이더리움을 보유 중이라고 확인이 됐고, 엄청난 양의 이더리움을 축적하고 있는
흐름을 체크할 수 있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비트코인 이번 13F 보고서에서 보셨겠지만 수많은 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보유했던 것처럼 이더리움도 준비 자산으로 보유하고 포트폴리오에 조금이라도 배분하고 포함시키는 내러티브가 형성된다면 지금까지 비트코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고 저평가되어 있는 이더리움도 키높이를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현재 지금 이더리움 메가 고래들의 주소 수가 최근 5월 말 들어서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하기 전에 기관들이 준비를 하는 준비 작업일 수 있다라는 것을 온체인 데이터도 우리한테 신호를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비트코인과 크립토 시장에 굉장히 회의적이었던 골드만삭스조차 최근에 완전히 스탠스를 바꾸면서 비트코인 ETF 승인이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친화적인 립을 해주고 있고, 또 중요한 발언을 해준 게 뭡니까? 골드만삭스의 수많은 고객들이 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집중하고 있고 두 제품 모두 현재 이미 CME 거래소에서 선물로 거래를 할 수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현물 ETF도 출시됐을 때 비트코인처럼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해줬고, 지난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규제 환경이 발전한 것을 보면 놀랍고 이는 솔직히 많은 전통시장 참여자들에게 강한 명확성과 자신감을 주어서 이 공간에 투자하고 진출할 수 있게 기반을 잘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도 시사하는 바가 뭐냐, 더 많은 기관들의 암호화폐 채택이 이루어질 수 있고 더 많은 기관들이 이 암호화폐와 이 혁신 자산에 대해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런 궁금증이 증폭된다라고 하면 더 많은 기관들이 시장에 뛰어들 것이고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고 채택한다라고 하면 수요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재밌는 사실, 오스틴 대학교가 대학 기부를 위해 비트코인으로 500만 달러를 모금한다. 이제는 대형 대학에서도 모금 활동을 바로 이 혁신자산인 비트코인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뿐만이 아니라 대학들이 중장기적으로 준비금으로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어떤 소식이 들렸냐, 세계 최대의 명문대학 중 하나인 스탠포드까지 본인들의 학생 펀드에서 약 7%의 할당량으로 비트코인을 45,000달러에 매입했다. 무려 1%, 3% 이런 것도 아닙니다. 7%라는 배분은 굉장히 큰 배분이고, 이렇게 대학 최상단에 있는 최고의 명문대학에서도 지금 비트코인을 채택하고 있다는 거, 세상 흐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직시해야 된다. 그리고 코인베이스와 함께 적극적으로 열일을 하고 있는 거래소, 미국의 키움증권이라고 볼 수 있는 개미들의 소국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미국 거래자를 위한 암호화 API까지 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많은 베이비 부머나 일반 개인들이 이 비트코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시키면서 굉장히 맞춤형 도구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진정한 크립토 시장 메가사이클이 오려면 이 미국 부의 60-70%를 가지고 있는 진정한 부자들, 부머 세대들이 기존의 보수적이었던 사고방식을 깨고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매수할 때, 그때가 진정한 불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개인들한테 친화적인 로빈후드 같은 거래 플랫폼들이 적극적으로 크립토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내러티브도 굉장히 우리가 큰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에 체인링크도 굉장히 우리가 좀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RWA 대장인 체인링크가 지금 서클과 또다시 스테이블 코인과 디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파트너십을 맺었다. 어떻게 보면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과 오라클의 끝판왕 체인링크가 손을 잡았고, 제가 봤을 때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냐, 결국 실물자산 토큰화를 할 때 연결성을 스테이블 코인과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생각하고, 또 최근에 체인링크는 어떤 움직임 보였습니까? RWA 파일럿 프로그램인 DTCC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핵심 파트너들이 누굽니까? BNI 멜론, 프랭클린 템플턴, 인베스코, 스테이트 스트리트, JP 모건, 전통 월가의 끝판왕들, 엄청난 세력들과 함께 체인링크가 파트너십을 맺었고, 제가 봤을 때 이 RWA 기존 전통 금융기관과 이 디지털을 연결하는 시스템에서 거의 모든 전통 기관들이 체인링크의 오라클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체인링크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 또 재밌는 소식이 들렸는데 앱토스와 체인링크가 차세대 D앱과 미션 크리티컬 툴과 업계 최고의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소식을 밝혔습니다. 지금 체인링크는 제가 봤을 때 모든 크립토 프로젝트와 그리고 전통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앱토스도 최근에 굉장히 열일하면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블랙록과 함께 최초의 실물자산 토큰화 펀드를 출시한 시큐리타이즈가 진행하는 펀딩 라운드에 여기에 블랙록, 서클, 파라파이, 토스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미국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이 깊고 페이팔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팍소스도 여기에 참여했는데, 이런 굵직굵직한
다른 크립토 핵심 플레이어와 함께 에토스 프로젝트가 같이 참여했다라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에토스에도 조금 관심을 가지면서 트래킹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페이팔의 부사장은 대놓고 코인데스크 방송까지 나와가지고 솔라나가 결제 시스템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네트워크다. 얼마나 이 솔라나를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레이어 1 네트워크인지 또 방증했다라고 생각하고 캐시우드도 최근 공식 석상에 나와서 이더리움 현물 ETF는 정치적 승인이고 그 다음 주자 누구냐라고 하니까 솔라나 현물 ETF도 충분히 지금 내러티브라면 가능하다. 그리고 미국이라면 저는 충분히 솔라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비탈릭 부테린이 만든 레이어 1이라고 본다면 솔라나는 미국 기반 레이어 1이다. 그리고 미국은 본인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들끼리 해먹는 것을 좋아하는 나라기 때문에 결국에 솔라나 현물 ETF도 시간 문제일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 하우스까지 이번 이더리움 현물 ETF 이후에 XRP, 솔라나, 에이다까지 ETF로, 다음 메이저 코인들도 ETF로 나올 수 있다라고 캐시우드와 궤를 같이 하는 발언을 해줬고, 제가 봤을 때 이 세 개의 메이저 코인 중에서는 아무래도 솔라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떻게 보면 하반기 흐름과 향후의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큰 가이드라인이 잡힐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 발표, 바로 근원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 PCE YOY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PCE 같은 경우는 지금 예측치가 이전 수치와 동일한 2.8%를 보여주고 있고, 만약에 실제 데이터가 예측치를 하회하면서 인플레가 잘 잡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준다면, 최근에 시장 영향받고 압박받았던 거 뭐였습니까? 결국에 매크로의 불확실성과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 론이 계속해서 시장의 발목을 붙들었는데, 그것을 일시적으로 완벽하게 좀 해소시켜주면서 갈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고, 연준의 입이라고 불리고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불리는 닉 티미라우스 기자가 올려준 데이터에 따르면 핵심 월가의 기관들이 예측한 헤드라인 PC와 코어 PC를 보면은 헤드라인 같은 경우도 예측치를 하회할 것이라고 평균적으로 예측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근원 PC 같은 경우도 예측치를 하회해 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실제 기관들의 예측치처럼 조금이라도 PC가 예측치를 하회해준다라고 하면 증시부터 크립토 시장도 또 다시 새로운 랠리의 출발, 기분 좋게 6월을 시작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 사진에 보이는 데이터는 신규 주택 재고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신규 주택 재고가 역대급으로 쌓여있다. 이 말은 뭡니까? 집이 안 나간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집을 살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집값이 하락할 것이고, 물가 데이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가 안정이 된다라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이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될 수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연준의 2인자라고 불리는 윌리엄스 총재까지, 물론 현재 인플레 예상보다 높지만 연말부터 이제 점점 하락하게 될 거야, 둔화를 확신한다라고 하면서 금리 인상 우려까지 지금 나왔는데, 거기에는 선을 딱 그으면서 금리 인상까지는 없고 결국에 이제 물가 잡힐 거고, 뭐 해주겠습니까? 대선 전까지 금리 인하할 명분 만들어서 금리 인하하면서 경기 부양시키고 시장 부양시켜서 서로 대통령 되겠다고 싸울 것이다. 결국에 결과는 정해져 있고, 지금 선제적으로 벌써 유럽 같은 경우는 이변 없으면 다음 달부터 첫 금리 인하 단행하겠다. 그리고 유럽도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유럽이 금리를 인하해줘서 유동성을 공급해준다면, 다 전 세계의 경제는 이렇게 모세혈관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기 때문에 유럽의 유동성이 어느 정도 풀려준다라고 하면 서서히 전 세계에도 영향을 줄 것이고, 이 흐름에 발 맞춰서 연준도 시장이 예측하는 대로 9월 혹은 11월에 첫 금리 인하 단행해준다라고 하면 모두 다 힘들었던 금리 인상 시기를 지나서 유동성을 풀어주는 장세로 들어가는 그 초입 구간에 있다라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몇 가지 조금 온체인 데이터를 살펴보자면, 지금 시장 분위기가 2020년, 그러니까 21년 때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찍으면서 엄청나게 상승했는데, 그 직전 해인 2020년도와 지금 24년도가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것을 주경 대표가 온체인 데이터로 시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2017년도 최고점을 막 돌파했을 때 새로운 고래들 실현 시총이 급격하게 상승했었다. 지금도 뭡니까? 21년 불장 당시 고점을 막 갱신했고, 최근 ETF 승인 이후에 엄청난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신규 고래들이 실현 시총이 엄청나게 급격하게 상승했다. 보통 이 이후에 굉장히 의미 있는 랠리가 2020년도에도 나왔던 만큼 24년도도 이런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앞으로 진정한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광기의 강세장이 곧 도래할 수 있음을 지금 시사하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과거 패턴들 17년도와 21년 사이클과
비교했을 때 강세장이 얼마나 지속되느냐. 17년 사이클에는 580일, 그리고 21년 사이클에는 280일. 근데 지금은 이제 강세장이 시작된 지 해봐야 180일밖에 안 됐고, 과거 사이클에 비하면 아직 절반밖에 안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길게 강세장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580일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수치의 최소 2배, 3배 정도는 더 강세장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이 많이 과열됐지만 그거를 좀 식혀주는 과정, 4월달, 5월달에 있었던 만큼 지금 시기 잘 버티신 분들은 또 이제 하반기에 대선과 함께 금리 인하 그리고 여러 가지 응축된 에너지들이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랠리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비트코인 실현 변동성 지표 같은 경우에 지금 저평가 구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빨간색으로 들어왔던 구간은 단 한 번밖에 없었고, 언제나 이 구간은 굉장히 좋은 바이더딥 상승장 속에서도 눌림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였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도 상승장 안에서의 좋은 눌림 자리라는 것을 데이터도 우리한테 말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맥스에 따르면 월간 RSI 지표가 항상 사이클 최종 피크 구간에는 90포인트를 넘겨줬다. 근데 지금은 월간 RSI가 물론 70 이상 과매수 구간임은 맞지만 보통 사이클 90까지 갔던 거를 생각했을 때 아직도 올라왔던 것만큼 한 번에 더 큰 불장 사이클, 그리고 90 정도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매도를 고려해야지, 지금부터 벌써 시즌 종료도 하면서 뛰어내릴 때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한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같은 말씀 드리는 거, 시장에서 낙오되지 말고 포기하지만 않으시면 정말 의미 있는 투자의 결실, 4년마다 한 번씩 오는 강세장 불장 사이클에 여러분들은 잘 탑승해 있기 때문에 혼자 강제 퇴학당하고 뛰어내리지만 말고 혹등고래 위에 그들이 짜놓은 판 위에서 그냥 우리는 등 위에 올라타가지고 항해하는 거 지켜만 보면 된다라는 사실 또다시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으로 누구나 입장하셔서 정보 편하게 열람하시고 성공적인 투자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